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영등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영등포 을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오미영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5일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마음속에 지지할 후보를 지금 정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집 현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 공약과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비교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앞으로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대표로서 누가 적임자인지 판단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들께서도요, 매 질문마다 심사숙고해서 진정성 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모두 3분의 후보를 초청했습니다. 이 토론회 초청에 대한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82의 2, 제4항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영등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할 텐데 우선 토론회에 참석하신 후보자분들을 각각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석은 사전 추첨에 따라서 그 순서가 결정된 것임을 알려드리고요. 제 옆에 앉아 계신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김민석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기호 2번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호 3번 민생당의 김지향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후보자 토론회는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후보자의 기조연설이 있겠고요. 사회자가 공통질문 3가지를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공약 발표를 하고 개별 질문과 추가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라고 해서 7분 동안 발언권을 행사하는 주도권 토론이 있고 마지막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토론회를 진행하다 보면 항상 빡빡한 시간이 조금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시간 관리를 조금 엄격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은 2분이고요. 사회자 질문이나 모든 질문은 30초를 제한하겠습니다. 또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후보자 한 분씩 주도권 행사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분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언 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마이크가 꺼지기 때문에 발언하실 때 그 시간을 유념하셔서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회 질문과 답변 순서 역시 조금씩 바뀌는데 화면의 좌측에서부터 우측,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순서가 돌아간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3분께 꼭 당부를 드릴 말씀은 유권자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이유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까 상대 후보에 대한 혹시 인신공격이나 비방 발언은 반드시 삼가 주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 순서에 따라서 후보자들의 기조연설부터 들어볼 텐데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 2분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부터 기조연설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의 아들, 돌아온 아들 김민석 국회의원 후보로서는 20년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사실은 선거운동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이런 상황에서 비교적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회적 거리는 두지만 마음의 거리는 좁히고 더 뭉치고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런저런 뉴스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의 초기부터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긴급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해온 편입니다. 그런 주장을 비교적 당이나 정부에서도 없었을 때 했고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솔직히 더 신속하고 더 과감하고 더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상 공부는 참 험난했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하늘과 국민, 하나님과 국민이 가장 무섭고 감사하다 하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에게 언젠가 앞으로 정치를 오래 할 거니까 이렇게 물러나서 내공을 닦는 퇴수를 하길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그 시간을 끝내고 이제 여러분 앞에 돌아왔습니다. 왜 영등포에 다시 돌아왔느냐? 영등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등포를 다시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고 역동적으로 뛰게 하고 싶습니다. 여의도, 신길동, 대림동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다시 도와주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고 다시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의 박용찬 후보 기조연설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거를 지금 한 10여일 앞두고 지금 지난 몇 년간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를 정말 총체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의 상태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을 넘어서 총체적인 난세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댓글 조작 사건 아시죠? 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처럼 현재 민주당 정부는 그야말로 거짓과 위선으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정권이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댓글 조작 사건 이후에 또 어떤 논란이 벌어졌습니까? 통계를 마사지하는 통계 조작 논란까지 일지 않았습니까? 거기다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선거까지 조작하는 그야말로 대형 스캔들, 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울산시장 선거 조작 사건의 권력 핵심 실세 도대체 몇 명이나 연루됐습니까? 무려 13명입니다. 우리 헌정사상 이처럼 초대형 스캔들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민주당 정부 어떻습니까? 그 누구 하나 사과하거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위선과 거짓, 거기다 능력까지도 지금 무능력한 그런 국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하나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지금 줄을 서서 마스크를 공급받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이번 2020년 4월 15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가져보죠. 네, 이번에는 민생당의 김지향 후보께서 기조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생당 후보 김지향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정부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코로나 대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다당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당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견제하며 또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지만 집단 소수의 이익을 끌어안고 다수의 국민 통합으로 나아갈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내에 입성하게 되면 나보다는 우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이 잘하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간은 조금 남았습니다만 마치셨으니까 여기서 기조 발언 순서는 모두 마치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자인 제가 후보자 세 분께 각각 공통질문 3가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타개 및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엔진은 꺼지고 소비 투자마저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통화 완화 및 재정 확대 등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면서 사실 처음으로 0% 영역에 들어갔습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후보자께서는 우리나라의 현 경제 위기를 타개할 부양책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영등포에 특화된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용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는데 답변은 1분 30초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현금 살포 정책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워낙 상황이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 구호 재난 지원 자금으로 당연히 이 현금을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게 뭐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그 금액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우리 경제 정책의 대전환,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시급하게 실천되어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금만 국민들에게 지원한다고 해서 이 초유의 사태가 당장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그리고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이 경제 불황 사태는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사실상 세금주도 성장이죠. 이 세금주도 성장 당장 대대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주 52시간 근로제, 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오던 경제 정책의 대전환, 패러다임의 대변혁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는 김지향 후보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 경제는 GDP 대비 무역 의존도가 세계 1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 상황은 한국 경제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출입이 감소하였으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하여 그나마 선방하였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이내에 전 세계적 코로나19의 감소 추세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대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생계비의 지원을 매월 지속적으로 시행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타국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만 합니다. 코로나19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경제 위기는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에 가장 큰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모범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경험 및 방역안들을 타국으로 전파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김민석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한 달쯤 전에 제가 어떤 인터뷰에서 결국은 전 세계가 헬리콥터 머니 정책, 그러니까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결국 다 이렇게 현금 지원을 하는 상황으로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패키지를 헬리콥터로 쏟듯이, 아니 미국에서는 전투 폭격기로 쏟듯이 뿌려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군요. 그래야 합니다. 지금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에 나간 것도 그러한 일환인데, 저는 사실은 더 신속하게, 더 과감하게, 그리고 이대로 시간이 가다 보면 더 전면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계, 지금 뭐 경기부양 말씀하셨지만 경기부양을 논하기 이전에 그것이 너무 한가하게 들릴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생계의 절벽을 막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사실 모든 정책 패키지를 다 써야 됩니다. 감세도 하고, 뭐 임대료 지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소득 보전도 하고, 할 수 있다면 지역화폐, 지역상품권 같은 걸 통해서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영등포 구청에도 뭔가 구청에서도 최근에 가령 벚꽃 축제라든가 이런 것이 취소되면 그런 재원을 다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야의 협력입니다. 사실은 좀 아쉽지만 미래통합당에서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 뭔지, 김종인 대표의 입장이 뭔지, 심지어 우리 박영찬 대변인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좀 야당도 입장을 정리해 줘야 된다. 현재 경제위기 타개 방안에 대해서 세 후보자의 발언을 들어보셨고요. 이제 두 번째 공통질문 이어보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그리고 원주민 간의 상생 발전 방안에 대한 것입니다. 2000년대 이후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국제 결혼이 늘어나면서 다문화 가정과 그 자녀의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 융화를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역시 대림동, 신길동을 중심으로 다문화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지난해 이중언어 특구 지정과 관련해 논란도 있었던 것처럼 여느 지역 못지않게 다문화 가정 지원 그리고 원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후보자당 역시 1분 30초씩 발언하실 수 있고요. 김지양 후보가 순서에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다문화라는 말 자체가 사실 차별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2004년 혼혈화 대신 다문화 가정 이사라고 고쳐 부르자고 시작된 다문화가 이제는 낙인과 차별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전락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과 원주민 간의 상생 발전은 동등한 상호 존중 없이는 정책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갈등 조정 기구를 만들거나 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다문화 가정이 자발적으로 지역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는 것이 맞으며, 민간 차원에서는 같은 인간으로 상호 존중 기본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발언 다 마치셨으면 김민석 후보로 넘어가겠습니다. 신길 일동의 밤동산을 걷다가요, 제가 상호문화센터라는 이렇게 명패가 달려있는 것을 보고, 야, 그래, 맞다. 저도 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문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개념인 거죠. 원주민이 외국에서 온 이주민들, 우리 동포들을 또는 이주민들을 가르친다, 이런 느낌인데,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상호성이 첫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특히나 대림동 같은 경우에 이제는 워낙 동포들이 많아서 사실은 다문화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일부 교육관계로서는 이중언어 특구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다문화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중언어 특구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차라리 다중언어 특구면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다문화 정책을 쓰는 데 있어서 원주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적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다문화를 너무 다문화로만 접근하면 저는 한 10년쯤 지났을 때 정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대림동의 남부사업소 같은 경우에 어떤 다문화만을 중심으로 하는 시설보다는 나중에 원주민과 동포 또는 이주민 모두를 만족하게 할 어떤 경제의 중심, 경제창업 벤처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실제로 미래의 다문화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상호성, 그리고 상호의 어떤 교류, 그리고 경제 중심의 어떤 미래적 접근이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영찬 후보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역시 지금 김민석 후보의 생각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고요. 이 문제는 지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은 너무 충격적이거나 자극적인 요법으로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자칫 화를 입게 된다. 따라서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질문하신 다문화 가정이라는 게 결국 중국 동포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경험했던 이민 사회에서 경험했던 사례를 한번 보면 역시 교육의 문제가 이러한 그 상생의 상황으로 선순환되는 그러한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이민자들이 미국에 가서 결국 2세, 3세들이 좋은 학교 그리고 좋은 진학을 하면서 결국 미국 사회에서 우뚝 서지 않았습니까? 여기 우리 신길동, 대림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 다문화 가정, 즉 중국 동포들이 훌륭한 교육, 아주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그러한 수준 높은 교육이 계속 축적되다 보면은 결국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기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0여 개월 동안 모두 19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대출 규제 강화,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 다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겨냥한 강력한 정책을 발표해 왔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시세의 안정화 효과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 간의 부동산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해소 그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및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관해서 후보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1분 30초 답변하시고 김민석 후보부터 답변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말 어렵죠. 이게 오르면 돈 없는 분들이 문제고 내리면 그러니까 또 집 있는 분들이 문제고 이게 정말 어려운 거여서 부동산을 오르게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이것을 경기 조절 정책으로 사용해온 측면이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그 점으로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벗어나겠다는 입장에서 주거권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과수요를 억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공급은 이렇게 적정하게 맞춤 공급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또한 사실은 워낙 우리나라가 부동산 경기가 민감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공공주택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비율이 적기 때문에 늘려야 합니다. 특히나 청년, 신혼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주택은 늘려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최악의 빈곤 주거는 해결해야 됩니다. 기생충 영화가 사실은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옥탑방이나 반지하, 고시원 이런 부분의 어떤 최악의 주거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 저희 지역에서는 사실 여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의도는 한편으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에 어떻게 보면 민감한 일정한 피해를 보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안전제일 위주의 주거권이라는 입장을 동시에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국민적인 부동산 안정화와 함께 어떻게 주거권을 살려나가는 재건축을 같이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박용전 후보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김민석 후보께서 정말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현재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가 쉬운 방법을 놔두고 자꾸 어려운 길로 가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가 자꾸 꼬이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 도대체 몇 번 내놨습니까? 무려 19번입니다. 19번 해서 지금 집값 잡혔습니까?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무려 20%나 올랐습니다. 19번이나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았다면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느냐? 공급을 늘려야 되는 것이죠.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자꾸 대출 막고 세금 때리고 또 대출 막고 세금 때리니 풍선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이 풍선 효과가 도미노 현상식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같은 부동산 정책 더 이상 후회하기 전에 지금 당장 중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재건축,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하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 원리에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김지향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극화는 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양극화는 증여 및 상속 등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고착화되고 있으며 다른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고착화되면 하위 계층은 경제적 동의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는 활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가구 주택률 보급률은 107% 수준입니다. 이는 아직까지 주택 소유가 소수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정부 시절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 개편 등을 위해 되돌려지지 않는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전 확대입니다. 주택건설 대비 10%대의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2배 이상 확대해야 합니다. 게다가 건설 위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회적 공통질문 3가지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까지 전부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후보들의 선거 공약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이 자신의 선거 공약을 2분 동안 발언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후보자들은 각각 질문 1번, 추가 질문 1번, 2번씩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상대 후보가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선거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께서는 그 답변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박용천 후보께서 선거 공약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현재 우리 영등포 을 선거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교육 문제, 열악한 교육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현재 내걸고 있는 공약이 혁신교육타운이라는 제목의 공약인데요. 이 공약이 어떤 공약인가 하오니 한마디로 교육 쇼핑몰, 교육 백화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고 싶은 물건, 여러 가지 물품을 자유자재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혁신교육타운이라는 한 공간에서 우리 학생들이 그야말로 하고 싶은 공부,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하고 즐기고 익혀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방식의 혁신교육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혁신교육타운이 정착된다면 그야말로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영등포의 새로운 교육 메카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내걸고 있는 공약은 자원봉사자를 영웅처럼 우리가 대접하자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자원봉사자들의 그 눈물겨운 투혼 얼마나 참 아름답고 소중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현재 영등포에 있는 자원봉사자 한 9만여 명 되는데요. 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대우가 정말 형편없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자원봉사자들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러한 활동을 시리즈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선거 공약을 들으셨는데 김지영 후보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질문을 2가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주시죠.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질문은 없습니다. 질문이 없으십니까? 그럼 박용찬 후보께서 이 시간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정도 쓸 수가 있죠? 1분 1분 30초. 30초요. 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는 진로 진학 상담센터, 그리고 북카페,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영어, 수학, 과학, 또 역사, 사회 등 교과목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들을 수 있고요. 3층으로 올라가면은 리서치 센터나 인터넷 강의, 즉 인강이라고 하죠.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어 있고, 또 4층, 5층으로 가면은 아주 최고급 독서실이라든지 또 댄스 교실, 그리고 체육 시설까지도 이렇게 구비하는 그야말로 교육 백화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의 원리,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서 그야말로 고품격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게 하자. 현재 사실 영등포와 강남의 교육 수준의 차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면 학교 교육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 이외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강남에선 가지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 지역의 학생들은 가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가 고심 끝에 내놓은 것이 바로 이 혁신교육타운이고요. 비용 문제도 결코 많이 들지 않습니다. 교육청이나 영등포 구청에서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에겐 바우처를 제공하면 싼 값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영 후보께서 이에 대한 질문이 또 하실 게 없으시면 제가 대신 해도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잠시 한 가지 질문 드리자면
지금 플랜은 영등포 구민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제안이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은 이제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어떤 공약을 소개해 주실 것이 혹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전국 단위 공약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저희 영등포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경제 주체라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뭐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저희 영등포에는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수준으로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우선 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부담부터 줄여줘야 되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현금 살포 그 부분도 당연히 돼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부담부터 덜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그 대출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많은 그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받지 못해서 그 신용보증기금 같은 데 가서 길게 줄을 서고 길게 줄을 서도 저녁 6시가 되면 문을 닫는 정말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선 자영업자분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래서 세금을 대폭 낮춰주는 정책과 함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의 규모별 그리고 업종별 차등화를 통해서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담을 대폭 낮춰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민석 후보께서 이번에는 박영천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비슷한 개념으로 혁신교육센터를 한 두세 달 전부터 제기를 해왔는데, 박영천 후보님하고 비슷한 거라고 생각했더니 좀 달라서 우선 첫째는, 영등포의 공교육은 거의 수준이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두 번째로는 그 센터에 들어갈 것의 저는 핵심이 진로교육센터와 AI체험센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언급이 없고요. 세 번째로는 학원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네 번째로 혹시 시설을 어디에 한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예,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하셨네요. 우선 장소 문제는 뭐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현재 그 대림동, 신길동 저희 지역구 안에 학생 수가 무척 작은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몇몇 학교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학생 수가 아주 적은 학교를 활용하는 방안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저희 지역 안에 공실률이 상당히 높은 그러한 건물, 빌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 마련, 공간 활용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육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학교 교육은 현재 심지어 사립학교까지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 부분 공립학교와 비슷한 그런 커리큘럼 학제로 꾸며져 있다라는 점, 그러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학교 교육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크게 차별화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학교 교육 안에서 문제점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한가요? 추가 질문 하실 것 제가 추가 질문 네, 얼마 동안 할 수 있죠? 역시 30초 정도 하시고 1분 30초 답변 있습니다. 아마 숫자가 적은 초등학교나 어떤 학교를 활용한다거나 또는 기존의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반발이나 매입 비용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상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나 공공용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신길동의 어떤 몇몇 지역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과 학교 시설이 사실 영등포는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생각하시는 안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은 학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그건 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 시간이 경과했는데 지금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하실 게 있으시면 지금 1분 30초 활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예, 좋습니다. 지금 학원 문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혁신교육타운이 들어서면 저희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많은 그 사설 학원들도 자연스럽게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혁신교육타운은 공교육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그 사교육의 프로그램에 사교육을 하는 그런
사교육 프로그램에게도 일정 부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민석 후보께서도 혁신교육 타운에 대해서 현재 공약을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현재 우리가 실험해 보지 않은, 실천해 보지 않은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부지를 어디에 선정하느냐,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 특히 학부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하나하나 풀어가면 정말 우리 영등포를 교육의 메카, 신교육 1번지로 다시 재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지양 후보의 그 선거 공약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대림동을 한류 문화 콘텐츠의 청해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대림동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많이 열악합니다. 그 2호선을 타고 몇 정거장만 가보면 홍대가 있습니다. 홍대 거리에 많은 상권이 있죠. 거기 상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그 창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래서 많이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림동에도 그 청소년이나 그 청년들의 그 무명 작가들을 많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공연을 하고 거기서 또 창작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볼거리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도림역서부터 보라매역까지, 신풍역에서 대림역까지 그 한류 문화 콘텐츠의 문화 콘텐츠 둘레길을 지정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를 선정해서 그 창작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거기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보러 올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길동에는 그 서울지방병무청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거기다가 뭐 신혼부부들 그 아파트를 뭐 지을 예정이라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거기에 한류 문화 창작 예술 복합센터를 건립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뭐 병무청이 일부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창작하시는 아까 전에 뭐 박용찬 그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거와는 조금 다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한국종합예술학교처럼 그 학교를 인정하진 않지만 그 창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선거 공약을 들으셨는데 김민석 후보부터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 30초 질문을 두 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김지양 후보님 그 한류 문화 콘텐츠의 생산 기지로 대림동을 가져가자 좀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의를 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7호선이 사실은 강남 쪽에서 대림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외국인들의 접근로를 만들어내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하나의 일환으로 마술거리, 예술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네, 이제 발언 시간은 네, 그러십시오. 네, 그 김민석 후보님의 그 마술거리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 지금 그 많은 그러니까 창작입니다. 김민석 후보님은 그 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뭐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생각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마술이든 아니면은 그 연극이든 아니면 대중음악이든 많은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모여서 또 그분들이 거기에 모여가지고는 얘기하고 창작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갖다가 대림동에다가 그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네, 답변 다 되셨습니까? 네, 그럼 추가 질문 더 하셔도 됩니다. 저는 사실 마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나라가 한국, 중국, 프랑스가 마술 톱이거든요. 그래서 마술을 하나의 고리로 해서 다양한 예술,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그래서 연중 상설 예술 공연의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어서 우리 김지양 후보님과 생각이 비슷하다니까 굉장히 좋고요. 한 가지 더는 근데 조금 아까 병무청 말씀하셨는데 병무청은 현재 오랫동안 이제 요구해왔던 것도 있고 해서 공원 부지 외에 다른 시설을 그렇게 학교를 넣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네.
그 공원화, 김민석 후보님의 공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100% 찬성을 하고요. 근데 저희 영등포구가 그 산이 없고 공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원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그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그 지방병무청 부지가 넓고 크기 때문에 거기에 그 복합센터를 지으면서 공원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 예전에 그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은 지금 딱히 뭐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 그러면은 공원도 형성되면서 조금 고층으로 올라가긴 하지만 그 한류문화창작예술 복합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하로는 그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게 되면 인근의 그 주차난도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은 좀 여유 있게 남기셨는데 그만하시는 것으로 알고 네, 다음 순서로 박용천 후보께서 이번에 김지양 후보의 그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김지양 후보 공약의 충정, 취지는 잘 알겠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역 사회에서 보면 이 문화예술거리, 문화창작복합센터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우후죽순 너무 많이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취지와는 다르게 상당히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그 문화예술 창작센터나 어떤 빌리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올바른 지적해 주셨고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고요. 법이 없다면 법을 만들면 되고 법이 있는데도 못했다 그러면은 법을 수정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한류 부분을 얘기 꺼낸 게 뭐냐면 여의도랑 같이 인접해 있고 저희 또 관할 구역 아닙니까? 그리고 대림역이라는 2호선과 보람의 신풍역이라는 7호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안산선 신림선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영등포구가 그 4통 8달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컨텐츠를 갖다 얹히냐에 따라 이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 역시 답변 마치셨으면 추가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네. 한 가지 질문을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간을 말씀하셨는데, 자, 좋습니다. 청년 문화 센터, 복합센터를 건설한다 가정했을 경우에 과연 부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현재 신길동이나 대림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단지 위주의 지금 군락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이 문화예술창작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대안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홍대 거리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홍대 거리가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점차 이렇게 넓어져가는 상황이었는데, 뭐 건대 입구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그 주민과 소통하면서 하고자 하면 그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그 주민들과 위원회를 꾸리고 그다음에 그 소통을 하면은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 다 됐습니까? 혹시 뭐 추가 질문 하실 거 더 없으시면 네, 이것으로 순서를 좀 넘기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의 순서인데 2분 이내로 선거 공약을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길동은 교육 환경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교육혁신센터를 구체적으로 지금 신길 4동, 6동, 7동 주변에 기존의 아파트도 있고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오는 중에 적정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거나 또는 공공용지에 올릴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신길동에서 대림동에 이르는 약 500m 구간의 대방천을 복원해 내겠습니다. 청계천보다 멋있게 만들어내서 완전히 환경을 바꾸겠습니다. 병무청 공원 유치를 완전하게 실현시키겠습니다. 여의도는 그 안전제일의 관점에서 이 참 어려운 난제이지만은 재건축 문제의 실마리를 제가 풀겠습니다. 제가 제일 확실하게 가장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여의도공원을 당시 대통령과 총리가 반대하던 상황에서 서울시장과 협력해서 풀어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당의 3선이 됩니다. 제가 풀어내겠습니다.
성모병원 인근에 공공 문화복합 시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GTX 노선의 안정성 보장하겠습니다. 셋강을 신속하게 정비해서 최소한 악취 문제와 수종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대림동은 경제입니다. 남부사업소를 새로운 경제 청년벤처 창업타운으로 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 BYC와 대림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도 해내겠습니다. 제가 마술거리, 무료 연중 상설 마술거리라는 하나의 안을 모델로 해서 다양한 예술을 통해서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결국 이제는 돈과 사람이 모여드는 가장 핵심 고리가 한류 문화 콘텐츠이기 때문에 대림동에서 그러한 새로운 고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여의도는 주거권, 신길동은 교육환경, 대림동은 경제, 세 가지를 키워드로 해서 앞으로 4년, 길게는 8년 동안 확실하게 영등포를 바꿔내겠습니다. 네. 그럼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 박영천 후보께서 질문 그리고 추가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우리 김민석 후보가 특히 여의도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합리적인 재건축, 그 다음에 안전 제일의 관점에서 실마리를 풀어보겠다. 좀 말이 많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건축을 하면 하는 것이고 재건축을 하기 어렵다라면 또 하기 어려운 것이지, 지금 합리적인 재건축, 그 다음에 안전 제일의 관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인다, 또는 강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관점은 절대 여의도 재건축을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전면적인 어떤 재건축의 또는 재건축 재개발의 안을 제기했을 때 확 떴다가 확 가라앉았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박영찬 후보님께서 강력한 재건축을 현수막 거신 걸 봤는데 어떻게 강력하게 하겠다는 거지? 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의 재건축을 강력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재건축 문제를 전면화하는 순간 재건축 문제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시범 아파트 밑에 그 변전 쭉 둘러보았습니다. 시범, 공작, 백조, 어디는 스프링클러가 안 되고, 어디는 뭐가 문제가 있고, 어디는 전기가 위험하고, 어디는 누수가 되고, 이런 문제들 속에서 적어도 주거권이라는 관점에서 아무리 부동산 정책에 안정적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주거권, 안정권의 요구를 그야말로 국민과 정부의 공론화하고 명분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매우 지혜롭게 저는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백서도 만들어내야 되고요. 제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여당의 삼선이 돼서 이걸 풀어내지 못한다? 저는 야당에서 결코 풀지 못한다고 봅니다. 강력하게 한다? 말은 좋지만 절대 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재건축의 접근 방법이고 안전제일 주거권 위주의 접근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김민석 후보께서 이제 안전 제일의 관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여의도의 아파트들은 50년을 넘어서서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안전에 대해서 진단을 할 상황조차 아니라는 거죠. 이미 심각한 안전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변전실 가보셨다고 하니까 저도 가봤어요. 가봤는데 정말 거기서 화재 한번 발생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안전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박영찬 후보님께서 안전 문제를 거론할 필요도 없이 여의도의 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적으로 여의도의 우리 주민들조차도 그냥 재건축을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접근 방법으로, 또는 그야말로 목청을 높이고 구호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여의도의 재건축 문제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얼마나 현실적으로 보실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여의도의 재건축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의도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에도 재건축이 부동산 경기를 건드리는 측면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잘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누군가 강력한 의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끈기 있게 풀어내야 합니다. 저는 해봤습니다. 여의도 공원 같은 경우를 해봤거든요. 대통령과 총리가 부정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풀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확실한 고리를
구멍을 내고 그걸 통해서 공론화하고 명분을 만들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안전제일의 접근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좋은 방법으로 풀어주실 수 있다면 좋지만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는 제가 3선이 되어서 그리고 여당의 3선이 되어서 아주 지혜롭고 끈기 있게 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또 그 또한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민석 후보의 선거 공약을 지금 계속 검증하고 있는데 이번에 김지향 후보께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대방천 복원이라는 아주 좋은 그 공약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듣고 싶습니다. 신길동 사시는 분들이 아실 텐데요.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쪽 말고 그 다음 블락 이렇게 가면은 쭉 신길동에서 저 대림고가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방천로죠. 영등포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이 추억이 있는 곳이 대방천로죠. 그 밑에가 사실은 물이 흘렀던 데고 내려가 보면 여전히 깨끗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그 옆길과 달라서 교통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대략 검토를 해보니까 교통에 대한 영향을 과거 청계천의 경우는 훨씬 교통이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치지 않고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되는 곳의 땅을 별로 이렇게 잠식하지 않으면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더구나 지금은 서울에서 또는 전국에서 곳곳에 이 친환경 하천 복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신길동에서 대림동을 이어지는 일종의 그린벨트, 친수 하천 문화벨트가 형성돼서 실제로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젊은 분들 또 가족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그러한 공약과 함께 국가적으로는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제도 교육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는 평생교육, 재취업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하는 평생교육 무상지원법을 꼭 제가 만들어서 포용국가의 하나의 축으로 삼고 싶고 그것을 영등포에 40대부터 실험하는 것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참고로 부가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네. 김지향 후보께서 추가적으로 좀 질문해 보실까요? 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술거리서부터 해서 친환경 청계천 같은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너무 좋은 사업 같고요.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체육센터까지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더 범위를 넓혀서 체육까지 해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신길오동에 있는 일체육센터가 제가 대학생 때 자취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 체육센터가 처음 들어섰죠. 그런데 지금 우선 대방천 복원의 경우는 친수 좀 문화 환경 하천으로 복원이 되면 굳이 이제 체육시설까지 거기에 두지 않아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산책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은 이제 과거보다 삶의 질이 많이 높아져서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38의 서울시장을 조금 무리해서 사실은 나갔었는데 그때 제기했던 삶의 질이라는 개념이 그때는만 해도 굉장히 생소했는데 지금은 워낙 이제 이것이 일상화된 것이어서 저희 주변 곳곳에 체육, 문화, 복지, 환경 관련한 이런 어떤 삶의 질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지향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체육과 관련한 것은 지금은 게이트볼이니 심지어 파크 골프니 등등등 저희들이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이번에 이제 야구장도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가급적 곳곳에 그러한 우리 집에서 100m 거리, 우리 집에서 500m 거리 안에 있는 조금 더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공약을 주제로 해서 상호 토론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입니다. 아마 후보자들께서는 이 시간을 가장 기다리고 계신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 후보자께 7분 동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개입을 최소화하겠고 토론을 주도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 후보자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질문을 집중시키시진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두 분께 적절히 나눠서 질문을 해주시는데 보다 많은 공약과 정책을 유권자 여러분께서 검증하실 수 있도록 질문도 짧게 답변도 짧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지향 후보가 주도권 토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도권 토론을 7분 동안 이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해주시죠. 지금부터 7분 동안. 이제 김민석, 박용찬 두 후보님께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와 비슷하게 복합센터, 그러니까 뭐 교육센터 쪽에 저랑 비슷한 공약들을 갖고 계시는데요. 좀 전에 말고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석 후보님부터. 네,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저는 공교육이 우선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지역에 뭐 신길동이든 대림동이든 여의도든 이 공교육 시설과 환경을 꾸준히 이렇게 공교육 투자를 높여서 올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뭔가 어떤 영등포에 살면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거나 또 그 다음 넘어가면 야 이거 다음 진학 문제 때문에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야 영등포가 교육이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어떤 포인트를 선순환의 어떤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교육혁신센터를 생각했고 저는 구체적으로 가령 뭐 진로체험이라든가 AI 체험 또는 진로교육센터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시설이 확보가 되면 어린이와 부모들을 위한 뭐 장난감 도서관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우리 박용찬 후보님께 학원 문제를 제기한 것은 사실은 이게 풀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우리 어머니나 학생들이 외지로 자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이 필요한 상황에서 뭐 강남으로 가든 목동으로 가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문제를 민간교육과 공교육 이 시설이 만나게 하지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런 접점을 찾을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했던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집중점으로서의 교육혁신센터를 생각했고 장소는 신길, 대림, 여의 권역에 하나씩 있는 게 좋은데 대림동은 방송대가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한 계층이나 일부 공간을 활용하면 될 거라고 봐서 우선 저는 지금 신규 유입 아파트가 제일 많은 신길 권역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아까 그래서 제가 신길 4, 5, 6, 7동이 이렇게 접점되는 해군 호텔을 둘러싼 그 즈음 어디인가에 땅값이 안 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하나하나 이렇게 해나가면서 저희가 영등포 교육에 있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한다면 영등포가 교육이 뭔가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 뭐 조금 더 거창하게 얘기하면 이게 교육특구로서의 신교육 1번지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해보는 물론 그것만으로 사실 다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전환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박영선 후보 그러면 이어서 하시죠. 예, 뭐 큰 틀에선 우리 김민석 후보와 생각을 같이 해요. 그런데 참 우연찮게도 지금 김민석 후보와 교육 공약 제목과 내용이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생각이 또 비슷하다는 건 또 좋은 일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영등포의 교육 현실은 대충 미봉책으로 지금 땜질하듯이 넘어가서는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공교육도 물론 정상적으로 순항을 해야 되겠지만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절박함으로 혁신교육타운이라는 대안이 나온 거고요. 이 혁신교육타운은 결국 운영의 묘를 잘 살리게 되면은 정말 다른 지역에서도 그대로 모범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방송통신대학 등 부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영등포에 저희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고요. 중요한 것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바로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교육의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청도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안 되면은 교육청이 또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한간에서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사교육 조장이라는 그러한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준공영제 방식으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그런 영세민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제공을 통해서 충분히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지영 후보께서 그 네, 시간을 활용하십시오. 짧게 지금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여의도 그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멈추셨는데요. 그 합리적인 부분이 그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지금 예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박용찬 후보님한테 여쭤봐서 내일 모레쯤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사실 그렇게 답변 드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에 이 재건축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을 뵀더니 예를 들어 3개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당선된 것을 전제로 해서 3개월 이후에 어떠한 프로세스 과정이 시작되도록 하겠다라는 공약을 하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를 말씀드린 것이 적정치 않다. 그런데 분명히 제가 몇 가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 문제가 사실은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잘 모릅니다. 여의도 외에는. 물론 안전진단을 했어요. 안전진단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필요한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런데 외부나 또는 중앙정부나에 충분히 전달되고 그 절박성이 충분히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얼마 전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백서를 만들어 보셨습니까? 했더니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필요한 작업은 바로 시작을 되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거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서 그것이 행정적으로 같이 고민이 되고 정치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논의가 시작되는 것들을 어쨌든 적어도 한 1년 내에는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겠다 하는 저 나름의 계획은 제시를 해야 되겠죠. 네, 김지영 후보께서 사실 주도권을 가진다 함은 상대방과의 어떤 검증 과정을 통해서 본인의 주장을 펼치시는 건데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좀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7분은 발언하시는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 자유롭게 본인의 주장을 많이 펼치시는 데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질문과 답변이 조금 자유롭게 많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김민석 후보께서 주도권을 갖고 7분 동안 운영을 하실 텐데 질문은 두 분 후보자께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환 후보님께서 어쨌든 비교적 조금 이렇게 사실 꼭 출마하실 거라고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출마를 하셔서 비교적 이제 최근에 결정을 하신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슈가 뭔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출마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요걸 하기 위해서 했다. 가령 지역에 뭘 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하나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고, 박용찬 우리 후보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이번 선거가 끝나도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게 국가적 논쟁이 계속 될 텐데 사실 저는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도 중요할 미래통합당이 결국 앞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야 또는 정치권의 상생과 협력과 이런 것이 중요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께서는 전에 한번 대대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을 포함한 더 좀 획기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얼핏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뒤에 보면 또 그렇게 아닌 것 같고, 제가 이준석 최고위원하고 어딘가 토론을 해보니까 그런 현금성 지원을 하면 안 된다. 주로 감세라든가 이런 전통적인 보수층이 해왔던 경제 지원 논리를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래통합당의 주류 논리 같아요. 근데 그런가 하면 이번에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절박함을 해결하는 긴급한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신 전제하에서 더 많이 해야 된다, 더 많은 돈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응원하는 것처럼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결과는 근데 지금 주는 건 비합리적이다 이래서 좀 황당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선거 끝나고 일당된 이후에 한 달 이후에 계획을 제시해서 주겠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건 대구의 권영진 시장하고 뭐가 다르지? 절박해서 돈 달라 그랬다가 돈 나오니까 총선 때 일 안 나눠준다는 거고 뭐가 다르지 해서 좀 황당했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박용찬 후보께서는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긴 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셔서 우선 첫째는 미래통합당의 당론은 뭐고 김종인 위원장 얘기가 당론인지 황교안 대표 얘기가 당론인지, 그 다음에 우리 박영찬 후보께서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게 당론인지,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런 것들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을 때 본인은 앞으로 어떻게 이 코로나 대책으로 경제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사실은 두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글쎄, 해주셨어요. 한꺼번에. 네, 예. 김지영 후보께서 출마 결심하시게 네, 된 그거는 두 분이 계기를. 각각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네. 그럼 그러면 일단 우리 저 김지영 후보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저 그러시죠. 그렇게 순서까지 제가 네, 지정하죠. 네, 예. 그러시죠. 예. 네, 그 출마 결정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서류 준비도 있었기 때문에 뭐 급하게 한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국민당 시절서부터 다당제를 해왔죠. 그리고 저희 민생당은 국민당의 그 연속선상에 있는 정당입니다. 원내 20석을 갖고 있는 제3당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는데 그 이번에 보면은 그 제 1당과 2당이 그 비례대표 후보를 안 냈습니다. 그 뭐 언론에서 얘기하다시피 뭐 위성정당 이렇게 말하는데요. 비례정당 그 두 군데가 떴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당제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3당이 있어서 그 3당이 1당과 2당에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견제도 하고요. 그 캐스팅부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마를 갖다 급하게 결심을 한 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약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항상 늘 생각해왔던 그 대림동 부분에 대한 문화 창작, 우리가 보면은 뭐 BTS라든가 뭐 기생충이 그 아카데미에 가서 사관왕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기초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곳을 저희 영등포구, 특히 을 지역에서 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공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박영찬 김지영, 후보께서 제가 사회 네. 봐도 되는 예, 거예요, 지금 하시죠. 주도권이. 예. 우리 저도 한마디는 해야죠. 네, 아니 그러니까 예, 예. 우리 김지영 후보님 그 제가 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은 제가 잘 이해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제가 사회 보는 시간이니까 우리 박영찬 후보님 예. 아까 여쭤본 거. 예. 예, 좋은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예, 지금 약간의 당 지도부에서도 편차가 있고 의견 차이가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게 바로 민주정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똑같다면 뭐 우리가 정치를 할 필요도 없고 대화와 소통을 거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기본소득 개념을 꺼냈다가 다시 이제 기본소득 개념을 다시 꼬리를 내리는 뭐 그러한 이제 우여곡절을 겪지 않았습니까? 원래 정치란 게 그런 것이고 정당이란 곳이 그런 곳입니다. 서로 각기 다른 의견들을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고 디베이트해서 그래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잠깐만요. 예. 제가 지금 주도권이기 때문에 예. 그것까지 말씀하시면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우선 민주당 내에서의 의견, 예를 들어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가 100% 결국 국민 모두에게 주는 기본소득 이 부분은 주고 그러나 최상위층은 환급하자 행정적 이유 때문에 라는 것이었고 저나 제가 주장했거나 이번에 이제 실행된 것은 행정적으로도 가능하다면 애초부터 최상위층을 빼고 중산층을 포함해서 한 70%까지 주자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있어서의 철학적 차이는 없었다고 저는 이거는 무슨 뭐 중구난방의 문제가 전혀 아닌데 제가 지적했던 지금 미래통합당의 문제는 우리 박윤찬 후보님께서 민주정당에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민주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관점이 좀 애매하다. 이게 보수주의 정당인데 그 보수주의 정당의 노선과 정책의 무엇이 기본이냐 하는 걸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아니 어떻게 현금성 지원은 안 된다는 얘기와 그것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어서 저한테 10초 주시겠어요? 그것도 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15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말씀 잘 알겠고요. 어떤 결론에 이르기 위해선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 7분 경과했고 박영찬 후보 순서가 되겠습니다. 7분 동안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김민석 후보께 질문 드릴게요. 짧게 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그 대법원에서 그 추징금을 7억 2천만 원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관위에 등록된 사항들을 보니까 현재 6억 2,600만 원 가량이 미납됐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선 그 잘 지적해 주셨고요. 그 정치자금법이 제가 서울시장 선거 때 중앙당 관계가 하나 있고,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은 그 홍준표 지금 대표, 지금 무소속인 홍준표 대표께서 원내대표이실 때, 그 전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이실 때 제가 최고위원이면서 둘이 정치적 공방을 하다가 문제가 돼서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시작됐던 그러한 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실제 결과는 뭐 구속까지 한다고 하고 난리가 됐는데 벌금으로 끝났습니다. 벌금으로 끝내서 여러 사람 걸 다 모아가지고 그때 추징을 7억인가를 한 건데요. 그 7억에다가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세금, 그러니까 추징을 아예 안 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추징을 내기 위해서 있는 거를 제 걸 다 재산을 정리하고 해서 그 추징과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분을 추징금을 내게 하기 위해서 추징 플러스 세금까지 매겼습니다. 그게 실제로는 한 9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3억 이상을 제가 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도 얘기를 해서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이거는 그 내고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의 제 추징은 재산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다 냈습니다. 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정기액을 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판결받은 7억 2천만 원 중에 지금 관보에 뭐 관보라고 선관위에 이렇게 됩니다. 예. 7억 2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요. 대법원에서 또한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추징도 물리고 세금도 물리는데 이거를 다 완납하고 나면 세금 낸 부분은 환급시켜준다. 왜냐하면 이게 이중과세 같은 성격이 있다고 되어 있어서 예. 제가 이미 세금 부분은 먼저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2억 넘는 세금은 어떤 부분에 대한 냈습니다. 세금을 말씀하시는 그 추징을 거예요? 예. 법적으로 보면 추징은 추징이죠. 예. 근데 그 추징을 낸 것에 대해서 또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글쎄요, 그러니까 정치 그런 자금에 얘기는... 대한 거를 추징을 매기는데 예. 그거를 정치 자금에서 추징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일종의 그 증여로 계산해 가지고 세금까지 매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9억 정도가 되는 건데요. 예. 그래서 이미 제가 세금을 먼저 냈습니다. 즉 실제로는 제가 그 추징에서 남은 돈이 지금 뭐 6억 정도가 미납되어 있다는 만큼 예, 되지 현재 않습니까? 6억 2,600만 그거는 원이에요. 예. 그거는 제가 그걸 다 내고 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세금까지 미리 낸 부분을 제가 환급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세금도 한 근 2억 얼마를 이상 냈기 때문에 그 지금 남아있는 추징금에서 까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한 4억 정도 남아있는 그렇죠. 셈이네요. 예. 그런데 뭐 이제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뭐 전두환 전 대통령도 추징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2010년도에 추징금을 부과받았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미납된 추징금이 6억 2천만 원이란 말이죠. 이런 아까 부분을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실제로 세금 있는 부분을 빼고 나면 남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내왔고요. 예. 앞으로 다른 분들과 달리 저는 완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세금 체납도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추징금 체납도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좀 제약 요소가 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들기도 우선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예.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당이 예. 검증을 할 때 굉장히 당에서 어떤 정체성이 높은 분들, 예를 들어 지금 뭐 김의겸 대변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다 사실상 공천 배제가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검증 과정에서 이 후보 자격을 준 이유는 제 문제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 탄압의 성격이 너무 강했다고 당이 본 겁니다. 그래서 제 문제를 놓고 당시 정세균 대표 때 당 전체가 저에 대한 정치 탄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때 농성을 해서 제가 당 대표실을 내주면서 저에게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 사안을 아시면 이런 일이 없었으면 더 좋았겠죠. 제가 그건 참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그리고 우리 박영찬 후보께서는 그런 경험을 안 겪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예. 전 너무 이게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고요. 검찰로부터 당한.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보고 당이 이거는 무리한 거였구나 해서 검증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아까 체납 말씀하셨는데 이건 체납이라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추징이라는 것은 벌금은 법적으로 안 내면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벌금과 세금은 내는 것이고요. 추징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추징을 하는 것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재산이 미납이라는 표현, 그런 거죠. 예, 미납이라는 표현인데
없다고 얘기해서 보통 안 내고 끝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계속해서 내서 이 추징을 끊임없이 낼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일부러. 그냥 제가 뭐 예를 들어 통장에 있는 거 싹 없애버렸으면 그냥 안 내고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제가 정치를 하건 안 하건 이건 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제가 드리고 계속 싶은 낼 말씀은 것입니다. 뭐 네. 충분히 말씀을 제가 지금 듣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이제 정치 활동을 계속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 추징금을 하루빨리 완납을 하고 정치 활동을 계속 하신다면 훨씬 더 자유롭지 않을까. 근데 이 추징금 문제는 또 이제 국민적인 또 예민한 정서와 또 연관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잠깐만요. 제안을 근데 드리는 죄송한데 겁니다. 그것은 추징금을 하루빨리 내라라는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예. 제가 갑자기 여기서 도둑질해서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무슨 변호사 활동을 하든 강연을 하든 방송을 하든 그걸 꾸준히 내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무부하고도 예를 들어 일정액을 이제 이번 선거 끝나고 또 내고 예를 들어 가령 국회의원이 되면 예를 들어 세비에서도 얼마를 그건 제가 내야 될 몫이면 낼 겁니다. 꾸준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내라.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루빨리 돈을 또 꿔가지고 내버리면 그건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예. 억울하게 당한 일이지만 제가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해 놓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대법원 판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결은 좀 존중될 필요가 있다. 주도권 토론의 시간이 경과했는데 김재영 후보께는 질문을 못 드렸습니다. 김재영 후보께서 양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후보자끼리의 상호 토론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각 후보에게 각각 2분씩 마무리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또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정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호 순서대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후보부터 발언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 우리 주민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고 또 토론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뭉클하고 또 설레기까지 합니다.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과거에는 국회의원이 개업식 때 시계를 선물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의 일이죠. 그때 선물했던 김민석 이름이 달려있는 시계를 아직도 곳곳에서 발견하고 합니다. 어떻게 저게 아직도 가지? 하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굉장히 감격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한결같이 이렇게 틀리지 않고 와준 시계도 고맙고 그 시계를 이렇게 걸어주셨던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년 전에 정치를 해서 초재선일 때 30대의 김민석은 빨리 달리는 정치를 했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또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바닥을 기었습니다. 이제는 바로 가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야말로 정치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늘과 국민이 가장 무섭고 감사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느낌, 깨달음이 없었으면 다시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주저함을 끝냈고 준비했고 돌아왔습니다. 김민석은 영등포의 아들입니다. 돌아온 아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시 사랑받고 다시 일하고 다시 뛰고 다시 기대를 받고 다시 저희 지역을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사랑하는 저의 지역, 사랑하는 영등포, 사랑하는 우리 주민 여러분, 어르신들, 형제들, 가족처럼 모시면서 저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민석, 돌아온 아들,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박용찬 후보입니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김민석 후보께서 영등포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김민석 후보 영등포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 가지고 있는 것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이 영등포에서 45년간 초중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청년과 중년, 장년 시절까지 이곳 영등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민석 후보가 아들이다 그러면 그렇다면 저는 영등포의 종손이다라고 얘기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에 임하는 자세, 각오, 저는 정말 남다릅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설계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에 존망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선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현명하고도 냉철한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그런 선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진영 논리, 그리고 지역 감정, 이런 구태에 근거한 선택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영등포 그동안 지난 10년간 그야말로 민주당 권력이 영등포를 이끌어 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등포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모두 민주당에서 당선됐고 또 영등포를 이끌어 왔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등포 그동안 지난 10년간 이렇다 할 변화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민생이 나아졌습니까? 잘못했으면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체인지라는 그러한 표현을 꼭 쓰고 싶을 정도로 이번 선거에서는 뭔가를 바꿔야 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영등포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호 3번 민생당의 김지향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양당 정치 체제에서 3당 정치 체제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가슴 벅찬 변화를 이루겠습니다. 교육과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 다문화를 표용하는 정책, 민생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등의 가치 중심의 정책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 다양한 정치적 욕구가 실현되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민생당과 저 김지향은 민생, 개혁, 실용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정치를 실현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후보자의 마지막 발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영등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CNB 영등포 방송이 중계한 2020 4.15 국회의원 선거 영등포 을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지금까지 지켜보시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이끌어 나갈 대표자로 적임자가 누구 같다라는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여파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이지만 모두 참가하셔서 이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세 분 후보자 여러분 열띤 토론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유권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